친구들 안녕. 좋아. 세계사 시간에 돌아왔다. 오늘은 세계사 9강 그리스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수업은 꼭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는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세계를 몰락시키고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우리가 특정 지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42부터 43페이지니까 잘 따라와줘.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을 해야겠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사 첫 강의를 열었어. 그래서 세계사 같은 경우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리스 지역의 다양한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이 형성되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 폴리스는 왜 형성되었다? 왜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도시국가였다? 그래, 바로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었지. 복잡한 해안선, 많은 섬, 험준한 섬, 지형적인 이유. 지형적 이유였던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가 있었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지. 아테네는 상업국가, 스파르타는 농업국가. 아테네는 시민, 스파르타는 노예가 많아. 아테네는 민주주의,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이것처럼 두 개의 폴리스가 전혀 달랐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했던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였어. 왜냐? 아테네는 특이하게도 민주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이었어. 특히 민주정치의 발달을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었는데,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가 바로 그것이었지. 솔론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은 평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해줬고,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적 독재자를 막기 위한 도편추방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때에 이어서는 실질적인 모든 제도들을 개선해서 민주정치에 꽃을 피워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물론 민주정치 아테네에 한계도 있었지,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한계점 역시 한계점도 반드시 체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랬던 그리스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쇠퇴했지. 먼저 첫 번째는 BC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을 했던 거야. 물론 이 전쟁에서 그리스 세계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전쟁의 달콤한 열매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가 양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그것이야. 결국 이 두 개의 동맹이 맞붙게 되는 펠로포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전쟁의 결과 그리스 세계가 쇠락하게 되는 거지. 자, 오늘 공부할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그리스 이후의 세계를 공부하기 전에 그리스의 문화를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 인간 중심적이고 두 번째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인간 중심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예수님, 뭐 부처님,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이들 신의 공통점은 종교가 달라도 전부 다 굉장히 신성하고 엄숙하고 완전하고 고결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지.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 어떤 얘들, 뭐 제우스, 헤라, 이런 사람 생각해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알잖아. 제우스는 바람을 피고 헤라는 그걸 질투를 하고, 그지? 바람을 피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 완벽한 모습은 아니잖아, 그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조차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는 했어. 우리가 이후에 로마 문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실용적인 특징이 있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아예 이제 종교적인 특징이 있어.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 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가 인간 중심적이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 두 번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게 돼.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이 그리고 이후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규정짓는 하나의 틀로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동양사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제자백가가 춘추전국 시대 나오면서 그것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 뭐 유가, 법가 이런 것들, 도가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서양은 그리스 철학이 그러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아래에 있는 문학 작품으로는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냥 가볍게 들어만 뒀으면 좋겠어.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고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어. 이 역사책이 두 개가 약간 성격이 다른데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내용에다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를 흐름식으로 쓰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가지고 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반면에 투키디데스는 있는 사실 팩트만을 좀 나열하는 방식의 역사책을 서술했다는 게 좀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이후에 서양의 역사책 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좀 내용을 좀 풍족하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팩트만 가볍게 전달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두 개의 흐름도 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양대 역사책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 문화가 서양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리스 문화의 선생님을 좀 자세히 다루고 싶은 부분은 그 전에 그리스 건축물도 유명하지?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있대. 그래서 아테네가 뭐 이런 것도 있다. 굉장히 커. 너희들 여러분 옆에 가서 쓰면은 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 여러분. 아주 큰 그런 건축물이다. 현실은 아직 못 가봤는데 코로나 끝나면 진짜 꼭 가보고 싶다.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서 좀 선생님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 그리스 철학이야.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좀 발달하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조금 흐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먼저 그리스에서 처음 철학이 발달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자연 철학자들이 먼저 그리스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 자연 철학자들은 말 그대로 자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 세상, 이 자연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탈레스 같은 인물도 등장했지. 뭐 만물의 근원은 뭐 다른 뭐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연 철학자들. 이 자연 철학자들이 활약하던 시기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철학자들의 특징은 인간이 과연 이 폴리스에 수많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과연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구성 원리 이런 것들에서 다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야. 사람들은 워낙 많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원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조금 회의론자들이 소피스트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아니,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내 논리를 어떻게 한번 꺾어보시지? 뭐 약간 이랬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각각의 폴리스에서. 근데 이러한 소피스트들을 넘어서는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 수많은 소피스트들이랑 다 일일이 논쟁을 해. 너 그렇게 생각해?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소피스트들을 전부 다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딱 이야기를 해. 봐봐.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그것을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막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리스 철학을 발달시켜 나갔지만 그 결과는 그리스 사회에서 청년들을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안 좋은 세상을 물들인다 라는 죄를 받아서 결국에 사형을 당하게 되지.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독약을 마셨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곤 하지.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야. 서양 철학의 뭐 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두 명이 바로 소크라테스 내용을 이어받아서 딱 두 개로 갈리면서 서양 철학의 근간을 세웠다고 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좀 동떨어진 이상적인 세계에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항상 추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진리는 현실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선생님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지금 역사 시간이니까 그리스의 철학이 처음엔 자연,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진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흐름으로 전개했다는 것 정도로만 가볍게 일단 이해를 해주고 더 자세하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철학 같은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가서 윤리학 사상 뭐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일단 그리스 철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철학을 발달시킬 때 첫 번째는 자기 주변의 자연, 세상의 구성 원리,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어. 물, 불, 흙 이런 거였다가 나중에는 자연에 있는 구성 원리? 구성 원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구성 원리 알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생각 다 다르고 말 다 다른데? 진리 있나? 이랬던 소피스트. 야, 진리? 존재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존재해! 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 아, 스승님, 진리는 존재하는지 알겠는데 그 진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상에 있는 것입니까? 현실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장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렇게 그런 흐름을 잘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 자, 오늘 수업의 두 번째 곡지는 바로 그리스 세계 이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그리스 세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로 쇠락했을 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점점 더 성장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게 된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를 점령하고 바다 건너 넘어가서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공격을 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다.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엄청 크지. 정말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세 개의 대륙을 차지하는 엄청난 면모를 보이게 되지. 알렉산드로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줄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일화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처음 이제 페르시아를 막 공격하러 갔을 때 이 지역에서 어떠한 신전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매듭이 묶여져 있었다.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이 엄청나게 어렵게 묶여져 있는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당연히 풀고 싶었을 거야, 매듭을. 그런데 이 매듭이 어땠을까? 당연히 아무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묶여있는 거야. 하다못해 여러분 운동화 끈만 잘못 묶어도 이거 풀기 엄청 어렵잖아. 근데 매듭이 막 이렇게 막 묶여있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고민을 했지. 아, 이거를 풀어야지 내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데. 딱 고민을 하다가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순식간에 칼을 쫙 빼들어서 촥 해가지고 이 매듭을 칼로 슉 잘라버려. 그 매듭이 쏙 풀리게 되지.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와,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를 지배할 영웅이었구나. 전설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선생님, 그 매듭을 풀어야지. 그거를 칼로 자르면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되라. 그 누구도 알렉산드로스 칼을 자르기 전까지는 칼로 자른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반면에 알렉산드로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풀기 어려운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묘책을 찾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속담으로 사용되고는 해. 실제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랑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일화도 한번 소개를 해줬다. 여러분들도 판에 박힌 생각 말고 뭔가 좀 특별한 생각을 통해서 아예 그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를 선생님이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될 수도 있잖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가서 전설처럼 진짜로 페르시아 제국을 몰락시키기 시작했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전투한 그림이 아주 유명하지. 정말 그림 잘 남아있지.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 이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 다리우스 3세다. 뭐 말들이 도망가더라 이렇게 막 하고 막 바퀴 아래 사람이 막 깔리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되어 있지. 이 작품이 정말 굉장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고 드넓은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 제국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 개의 대륙에 걸친 대제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원래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계속해서 동쪽으로 전파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었다 해서 이 문화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부르게 된다. 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얘들아, 이 헬렌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의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전파됐으니까 그리스이즘 해서 헬레니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헬레니즘과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동 뭐야 동서문화의 융합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급격하게 분열된다. 나라가 막 순식간에 쪼개져. 그 쪼개진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다. 자,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가 전파한 그리스의 문화가 정복당한 지역의 문화랑 융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동 플러스 서. 동서 문화의 융합이다. 이렇게 흔히 체크를 하곤 한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랑 많은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 헬레니즘 역시도 철학이 발달하게 돼.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세계의 시민주의가 있다.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제국이잖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폴리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폴리스를 넘어서게 되는 거야. 아, 나는 하나의 작은 폴리스의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계 제국 아래에 있는 평등한 세계 시민이다. 라고 하는 요즘 세계 시민이라고 하면 되게 21세기적인 그런 감각일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런 주의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주의가 유행하게 돼. 어떤 맥락이냐면 원래 그전에는 조그만 폴리스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추구했는데 이제 뭐 엄청나게 커다란 세계 제국의 하나의 세계 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지. 그리고 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두 개의 행복 추구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 개의 그런 의견이 달렸던 건데 먼저 에피쿠로스를 보자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야. 되게 좋지 않니 얘들아?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데 단 쾌락에도 레벨이 있어서 너무 질 낮은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생님도 막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햄버거를 막 너무 많이 먹어. 먹을 때는 행복한데 굉장히 질 낮은 쾌락이란 말이야. 먹고 나서는 또 막 자괴감에 빠져들고 나는 돼지인가 봐.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좀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세계사를 공부한다던가 그럴 때 오는 쾌락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에피쿠로스였어. 반면에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쾌락을 때로는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을 쫓으면 안 된다. 스토아파는 욕망, 인간의 쾌락을 억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을 따를 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스토아파야. 어때?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것 같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때로는 쾌락을 눌러놓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일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이랑 그 교회를 같이 만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헬레니즘 시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과학자. 이 사람 누구니? 욕조에 들어갔다가 넘치는 물에서 유레카를 외쳤다. 그래, 아르키메데스지. 뭐 부력 이런 것들 얘기했던 아르키메데스. 뭐 지렛대 원리도 많이 사용하긴 했대. 그래서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나에게 충분히 긴 막대기를 준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리겠다. 굉장히 허풍이 센 사람이지.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배가 쳐들어왔을 때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배를 불태우는 뭐 그런 기구를 발명했다고도 하고 그 말년은 정말 참 과학자답게 죽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마당에다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수학을 연구하고 있었다가 온 병사가 이제 이 사람 뭐지? 하고 이렇게 죽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르키메데스가 활약했던 시기도 헬레니즘 시기다. 뭐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지?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름 들어봤을 거야. 자,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영향 많이 받았다.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리스도 굉장히 다양한 건축이 발달했잖아. 그것처럼 헬레니즘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던 작품들이 많았어. 대표적으로 비너스, 그리고 라오콘상, 그리고 승리 여신 니케.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리 여신 니케야, 니케. 니케의 날개를 보고
이런 모양 아니니? 그래서 이 니케의 날개에서 바로 그 유명한 나이키가 맞지. 이 나이키 얘들아 봐봐. 니케. 그지? 승리 여신 니케. 그래서 이 헬레니즘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이키에서 그 나이키 문구 모양을 샥 만든 거야. 잘 만든 것 같아. 그 모양만 봐도 다 뭔가 승리 여신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체크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 헬레니즘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많은 예술적 작품들이 있었다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 먼저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었어. 합리적이라는 것은 철학을 이야기지. 철학 처음엔 자연 철학, 그 다음에는 소피스트, 그 다음 진리는 존재한다. 소크라테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는 금방 분열되었다. 자,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어서 현지 문화랑 같이 융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중에는 뭐 세계 시민주의, 그다음에 개인주의, 그다음에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상반된 의견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